안녕하세요. 너무 덥죠? 이 안은 시원한데 지금 밖은 한중방인가 아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장님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예. 샤워를 몇 번 하셨죠? 예. 요새 어마어마한 열대야죠. 뭐 서울도 저녁에 밤 12시에 29도고 제가 사는 수원도 29도 뭐 막 창문 다 열고 자고 뭐 막 낮에도 창문 많이 열어놓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혹시? 여기는 나주가 가까워서 한전이 가까워서 전력이 팡팡하게 들어오나요? 에어컨 다 트시나요? 어떻게 낮에 창문 열었을 때 뭐가 제일 겁나세요? 우리 사장님 낮에 창문 다 열어놓고 가실 때 뭐가 제일 겁나세요? 소나기 올까봐 그렇죠? 옛날에는 저희 그 좀도둑이 많은 거 아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 도둑이 훔친 돈을 뭐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도둑놈 돈. 우리 사장님은 작물. 여기는 지적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저는 도둑이 훔친 돈을 슬그머니. 예. 슬그머니. 지금 이 시간이 2시 반.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제일 졸릴 시간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예. 슬그머니 졸지 마시고요. 저 뒤에 가서 그냥 팍 주무셔도 됩니다. 예. 뭐 4차 산업혁명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잠깐 쉬시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시면은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열심히 막 하시려고 신경 곤두세우시다가 슬그머니 졸지 마시고 졸음이 오면 팍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라고 제가 제목을 한 이유는 지난달에 저희가 책을 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에서 고생하시는 CEO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제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 IT 산업, 데이터 산업, 뭐 VR, AR, 3D 프린팅 전반적인 산업에 종사하시는 CEO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잘 대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으로 저는 제조업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리면서 제조업과 연관된 다양한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것인가. 뭐 소프트웨어 산업에 계신 분들도 제조업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그 분야에서 어떻게 열심히 할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밌게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뭐 기술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시니까요. 기술 잠깐 터치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해서 빨리 한 45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요새 신문에서 난리죠. 제조업이 위기다. 그죠? 제조업이 위기다. 2016년 4월에 5대 주력 산업군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5대 업종들이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를 정말 6.25 사변 거치면서 황폐했던 나라에서 3만 불 시대까지 되는 전 세계 12대 강국으로 이끌었던 그런 사업이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조업이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회사에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독일 같은 나라는 전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제조업을 일으키면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비행기, 항공기 엔진, 기차 엔진 아주 근본적인 그런 장치를 개발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하드웨어만 팔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우리가 항공사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회사들의 하청업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그런 고민을 거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독일 경제의 90%가 글로벌 강소기업인 히든 챔피언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90년대 들면서 일본, 한국, 중국의 여러 신흥 국가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의 하드웨어 기반의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우리 독일 경제는 무너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하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그런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G는 하드웨어 기반의 혁신을 지난 10년간 알아봤더니 기껏해야 10%의 생산성도 향상하기 어려웠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3%, 5%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하드웨어를 개선한다 해도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는 이런 암울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 바로 제조 기술의 정보통신 기술과 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융합을 해서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까 초기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G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하겠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는 여태까지 한 번도 제조 기반의 그런 장치 산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을 전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산업의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거지, G가 제트엔진 개발하던 하드웨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제조업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 테크놀로지 잘 융합해서 하드웨어 그 사업을 더 잘하겠다는, 그거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기술의 역량을 전 세계 10위 정도의 엄청난 그런 역량을 확보해서 그런 융합을 통해서 이 제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잘해왔던 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기술에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IT, 데이터를 잘 융합을 해서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에 어떻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연결할 것인가, 이것이 G가 지난 근 10여 년간 열심히 해오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은 국가에서 총대를 맸습니다. 국가에서 이 전 세계 히든 챔피언들 1600개나 되는 히든 챔피언들을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그거에 국가적인 정책으로 제조업의 혁신, 흔히 말하는 인더스트리 4.0 이 기치를 국가에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고 국가와 기업과 노조가 다 합해서 열심히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시작하는 인더스트리 4.0, 인더스트리 4.0은 기술로 보면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통해서 제조업에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연계된 모든 가치 사슬망에 존재하는 나의 파트너들까지 전부 다 제조 기술과 IT 기술, 데이터 기술을 융합해서 전체적인 가치망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통합적인 연결을 통해서 한층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인더스트리 4.0 제조업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과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혁신 다 세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은 어떤 한 개의 기술을 뜻한다, 그게 아니고요.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 비즈니스가 연계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이 돼서 나 혼자 기업만 잘 연결이 되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품, 소재, 공급업체,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유통 파트너들, 고객까지 전체가 다 연결이 되고 그것이 데이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이 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제조업의 혁신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억해 주세요.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혁명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한층 더 여러분들의 제조, 여러분들의 서비스에서 데이터와 ICT 기술이 잘 융합이 돼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나뿐만 아니라 가치망에 있는 모든 나의 파트너들이 같이 연결이 되고 통합이 되고 같이 발전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독일에서 2011년서부터 열심히 인더스트리 4.0 제조업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2016년 1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경제포럼에 클라우스 슈바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바꾸는 엄청난 변화거든요.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제 오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변화하세요. 투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불평등이 심화되고 변화에 대응하는 자 살아남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기업, 못하는 국가는 드디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고 엄포를 놨죠. 근데 이미 1년이 지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미래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고 지금 이미 현실이 된 미래입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열심히 따라가려는, 또다시 근 40년 동안 추격했는데 조금 앞서는 듯 하더니 갑자기 또 추격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술이 있고 이 기술로 인해서 어떤 비즈니스에, 우리의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왜 4차 산업혁명이며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업에 이만큼 목숨을 걸고 있을까? 왜 제조업이 중요하다고 할까? 왜 저희 같은 또라이들이 제조업에 관련된 책을 쓰고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제조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다닐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이 국민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30%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이 30%, 그 다음에 중국이 28%, 독일 23%. 그만큼 우리나라에서의 제조업의 위상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조업은 그 제조업 하나만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 둘러싼 수많은 그런 산업들이 제조업으로 인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이 없어지는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제조업이 엄청나게 흔들거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빅3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어려워지는 디트로이트가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듯이, 그 여파로 인해서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됐듯이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국가는 경제가 흔들 하더라 하는 것이 선진국이 느낀 것이고, 이 제조업을 부흥시키지 않으면은 일자리에 한계가 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조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제조업을 이제는 혁신해야 되겠다고 모든 나라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시장만 해도 자동차 시장은 우리나라의 고용을 12% 담당하고 생산과 수출을 13%나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려워졌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만큼 제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파급 효과가 엄청 크고요. 거기를 도와주고 있는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들, IT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의 부흥에 열심히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한 4차 산업혁명, 독일에서 시작한 인더스트리 4.0 제조업의 혁신이 독일과 경쟁하고 있는 미국을 거쳐서 일본, 하다못해 이제는 중국, 인도,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뭐 제조업 3.0, 제조업 혁신 3.0, 다른 나라는 전부 4.0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3.0. 오늘 그 미래창조부가 이름이 바뀌죠, 그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또 새로운 부서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때 과연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은 또
바뀌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더 좋은 그런 4차 산업혁명을 주관하는 우리 과학기 창조 정통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5위의 제조 강국입니다. 현재 제조 강국인데 문제는 202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제조 강국의 위치가 인도보다 하나 떨어져서 우리는 6위, 인도는 5위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제조 강국인 중국이 미국에 뒤떨어져서 미국이 전 세계 제조 1위 강국이 된다는 엄연한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막막하죠. 아직도 대기업 중심, 대기업 재벌 밑에 여러 1차 벤더, 2차 벤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경주에서 이길 것인가 고민하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을 제일 쉽게 하시면은 혹시 이 노래 기억하세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그쵸? 기억나세요? 우리 회장님 그죠? 네. 이때 나오는 기차는 증기기관차죠. 네. 증기기관차. 1950년대 대전 블루스로 인해서 그 피난민 행렬에서 힘을 얻었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부모님들, 그 기차를 기다렸던 증기기관차가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수공업이 기계화 시대로 바뀌는 그러한 시대. 그에 거쳐서 2차 산업혁명 때는 전기가 발전되면서 전차가 나왔죠. 그죠? 전차. 그래서 전기로 인해서 대량 생산 조립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전기 모터 때문에 완전히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시대. 3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바꿨던 디지털 혁명. 디지털 혁명은 모든 것을 디지털로 바꿨죠. 정보로 바꿨죠.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보내는 그 메시지가 날아가면서 정보로 그렇죠? 바뀌는 정보화 시대.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바로 총알 열차가 등장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데이터가 합해져서 서울과 광주를 13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시속 1200km의 총알 열차가 가능한 시대. 저 오늘 SRT 타고 왔을 때 1시간 30분 만에 서울에서 왔거든요. 근데 15분 만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6배 빠르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서울, 광주가 반나절의 생활권도 아니죠. 몇 시간, 1시간의 생활권이 되죠. 이만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은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연결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연결. 서울과 광주, 광주와 뉴욕, 뉴욕과 뭐 LA와 하와이, 하와이와 저 유럽 파리 온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온 만물이 초연결되는 그런 사회, 바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의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가 되면서 모든 정보가 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고민하다가 3가지 특징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첫 번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입니다. 연결이 되고 났더니 데이터가 마구마구 모입니다. 마구마구 모여서 데이터를 가진 자, 곧 전 세계를 호령하는 돈의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가치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저는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실 때 요 세 단어만 알아주시면 성공입니다. 초연결 사회고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고 개인 맞춤형 가치 사회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우리 저기 홍일점 사장님 빨간 옷 입으신 뭐가 보이세요? 아직 못 보셨죠? 예. 뭐가 보이죠? 가운데 뭐가 보이죠? 사과가 보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각자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시는데 이 앞에 보이는 모습이 송영권의 인터넷에서 떠 있는 정보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애플 워치에 아이폰에 맥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에는 전부 애플 프로덕트의 길목에 있습니다. 애플 프로덕트를 통해서 제가 페이스북도 하고 구글도 검색을 하고 뭐 사진도 올려놓고 마라톤 하면서 했던 그런 기록이며 이런 거 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송영권에 대한 모든 인터넷 정보를 합해 놓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저의 복제품, 송영권의 아바타. 저와 송영권의 아바타는 제가 휴대폰을 켜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항상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가상 공간에서 송영권의 복제품이 생겼듯이 그 모든 사물의 모든 만물의 디지털 복제품이 가상 공간에 생깁니다. 그 두 개를 연결이 되고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디지털 공간과 실제 물리적 공간이 항상 연결된 초연결 사회. 그 초연결 사회로 말미암아 기술은 더 많이 융합이 되고 산업 간의 경계는 파괴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제 VR이나 AR, 뭐 3D 프린터에서 있다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원하면 제조업에 뛰어들 수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들 수 있는 제조의 민주화 시대 우리가 사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사회입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사회. 데이터는 이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는 자 점점 데이터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는 사회입니다.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세요? 가격이 가성비는 좋아지죠. 하드웨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지만 데이터는 쌓이면 쌓일수록 시간이 돼서 쌓이면 쌓일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는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가 되겠습니다. 개인 맞춤형 사회.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어떠세요? 대량 생산한 제품을 싸게 사느라고 여러분들 굉장히 노력하죠. 그렇죠?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대량 생산했을 때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재고 관리 엄청나게 어렵지 않나요? 그 재고 없었으면, 그죠? 재고 없었으면. 현재 대량 생산 시대에는 제품을 디자인하고 많이 만들어서 팔릴 때를 기다리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길게는 어느 때는 1년 넘게 재고 때문에, 악성 재고 때문에 힘드시죠? 그죠? 근데 이제는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하신 다음에 뭐 하세요? 결제 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 넘버 넣으면 결제하고 그때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게 뭐예요? 디자인하고 팔고 만들 수 있는 시대. 그때는 어때요? 재고가 없죠. 그렇죠?
사장님들 재고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삼성전자 있을 때 매 월요일 임원회의 때마다 그 재고 때문에 그냥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거든요. 아, 이 재고 없는 세상에 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운동화도 개인 맞춤 운동화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는 7월 달에 지금 뮌헨 근처에 있는 안스바우에서 저런 스피드 팩토리 3D 프린터를 활용한 운동화를 만드는 공장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600여 명이 1년에 걸쳐 만들던 것을 단 10명이 만들어내는 개인 맞춤형 운동화를 만드는 새로운 공장입니다. 6대 로봇의 2개 생산 라인에서 여러분들 개인 맞춤형 운동화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 동경 여기까지 다 다음 2018년, 2020년까지는 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600명에서 단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대만족입니다. 5시간이면 내가 원하는 그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많은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기술을 잠깐 빠른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근간이 되는 기술 3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 연결을 시키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술, 그 다음에 제조업이라든가 우리의 제조의 민주화를 혁혁하게 바꾸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AR, VR이라든가 뭐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거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그런 다른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세상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사물 인터넷, 사물의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지난해까지 벌써 전 세계에는 230억 개 장치들이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280억 개, 2020년까지 500억 개의 장치들이 인터넷에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연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엄청난 수. 500억 개. 예. 사장님 혹시 건강하고 사물 인터넷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답은 네. 네. 왜 그러시죠? 뭐든지 가능하니까. 제가 애플 워치를 차고 있으면은 제 애플 워치는 매 15분 간격으로 저의 맥박을 잽니다. 자동적으로 맥박을 재서 제 아이폰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심장 마비로서 딱 쓰러졌는데 그것을 애플 워치가 감지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애플 워치 아니더라도 삼성 기아라든가 뭐 핏빗이라든가 요새 여러 가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많이 나오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심장 박동, 그 다음에 뭐 만보계 이런 거 많이 있죠. 운동량 이런 거 체크하죠. 그러니까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다시 하게 하면은 스마트폰도 우리의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고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우리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장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조업에서 얘기하게 되면 설비에, 여러분들 설비에 센서를 달게 되면 그 센서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그 센서가 바로 사물 인터넷 장치입니다. 그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설비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설비가 센서가 달려 나오기도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설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장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물 인터넷이 중요하냐면 사물 인터넷 장치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그렇죠?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를 오랜 시간 잘 관찰을 하시게 되면 이 설비의 제대로 된 운용에 대한 기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파악하게 되면은 이 상태로 이런 데이터, 이 설비가 이 상태가 되면은 설비는 제대로 운영이 돼. 그런데 그 기준이 정해지게 나면은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 기준에 맞춰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판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설비에 문제가 있기 시작하겠네.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송영건의 아바타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송영건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복제품 송영건의 아바타라고 얘기했듯이 설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잘 저장을 하게 되고 모으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설비의 디지털 복제품 디지털 트윈이 됩니다. 그 트윈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를 잘 관찰을 해서 요 정도의 기준에 들어오는 데이터는 설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네.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설비에 문제가 돼 있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디지털 복제품이 만들어집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는 것 같이 빨간 선은 요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고 푸른색은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그래프가 빨간 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뭔가 설비에 문제가 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잘 살펴지게 되면은 요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이 기준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며칠 이후가 되면은 모터가 고장이 나더라, 설비가 고장이 나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예측 정비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설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사물 인터넷 장치이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 그만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모든 것의 디지털 복제품은 결국에는 지금의 설비나 지금의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예측 가능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조치해서 그 장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복제품은 가치가 있는,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복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비들이 많이 연결이 된 것이 디지털 공간에서 연결이 되고 여러분들의 작업자들, 여러분들의 일하는 분들이 전부 이 실제 공간에서 있는 모든 사물이 가상 공간에 디지털 복제품이 다 연결이 되면 그것을 흔히 얘기하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이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복제품이 돼 있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된 그런 상태, 그런 시스템, 그것을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디질로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현영 교수께서 2006년에 이제는 디질로그 세상입니다. 디지털 세상과 아날로그 세상이 합해진 디질로그 세상.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디지로그 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물리 세대가 합해진 디지로그 시스템. 그것이 바로 가상 물리 시스템이고 이것이 초연결의 완성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가상 공간에 복제품이 생기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된 그런 시스템, 초연결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상 물리 시스템도 똑같아요. 실제 있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이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이 연결이 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상태를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물리 그 주문이 왔을 때 고객에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시뮬레이션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 물건을 언제까지 생산을 해서 언제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배송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실제 생산 현장에 투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디지털 공간에서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죠. 설비에 문제가 있을 때 설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생산 조립 라인을 바꿔야 되면 어떻게 바꿔서 조립할까, 가상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실제 생산 현장에서 바꿔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상 물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에서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사람으로부터 데이터가 흘러나와서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우리 손으로 우리 컴퓨터로 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만큼 엄청난 데이터가 들어오는데 그 데이터를 흔히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3V 3V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데이터가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설비에서 나온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고객의 불평 불만도 전화로 오고 SNS로 오고 페이스북으로 오고 동영상으로 오고 그런 다양한 데이터가 옵니다. 그래서 3V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세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확한 데이터,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제조업 생각해 보세요. 설비마다 데이터는 나오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시간초는 설비 간의 동기가 잘 돼 있나요? 사장님 어떠세요? 예. 우리는 기록하는 문화가 굉장히 약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기계가 있어도 손으로 몇 월 몇 시 몇 분에 어떤 데이터 온도 손으로 수기하다 보면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도 나오죠. 그래서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는 쓸모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생각할 때 특별히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그래서 3V보다는 저는 4V. 신뢰성 있고 정확성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빅데이터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인터넷 얘기했었고요. 빅데이터 얘기하고 그럼 인공지능은 뭐야? 이런 얘기 많이 하겠죠. 그죠?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근데 빅데이터 분석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뭐였어요?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죠. 데이터 과학자도 필요해요. IT 관계자도 필요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혹시 현장에 계신 경험 많으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는 사무실에 앉아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얘기 안 들어도 돼. 그러지 않으세요 혹시?
특히 제조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진짜 중요하신 분은 현장의 전문가들이십니다. 현장의 전문가들.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기차역에 서 있으면은 어떤 나이 많으신 분들이 툭툭툭툭 망치 갖고 다니면서 소리 듣고 판단하듯이 현장에 계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둘이 얘기하다 야 잠깐만 저기 설비 소리가 이상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비의 상태를 이해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할 때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엄청 중요하고 굉장히 탁월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탁월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빅데이터 생각하시면 현장 전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오기 전에 데이터 과학자가 필요하기 전에 현장 전문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과 IT 전문가들, 데이터 과학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된 분석과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잘 가르쳐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야 되죠. 인공지능 워낙 말이 많으니까, 그죠? 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가 바로 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젊으신 분 누구신가? 저기 빨간 셔츠 입으셨 정두기 사장님. 뭔지 아세요? 게임 생각나세요? 아, 게임은 안 해보셨거든요. 저렇게 모범생들이니까 이렇게 오시죠? 혹시 그 앞에 계신 우리 여사장님? 에? 아, 여기 우리 회장님. 선생님 저거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름하여 팩맨. 혹시 팩맨 아시나요? 네, 팩맨. 팩맨은 돌아다니면서 뭐를 먹어야 돼요. 좋은 거 먹어야지 살고 잘못 먹으면 죽어요. 깨갱. 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에 좋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컴퓨터 시스템이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는데 좋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날로 지능이 좋아지는데 나쁜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날로 지능이 떨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라는 챗봇, 트위터에서 채팅하는 그 로봇이 나오자마자 어떤 짓궂은 친구들이 테이한테 가르쳐 주는데 나쁜 욕을 가르쳐 주고요. 또 이상한 말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송영건이 하이 테이 하이 테이 그러면은 형건이 새끼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역작으로 만들었던 그 인공지능 비서가 일주일 만에 문을 닫습니다. 2016년 최악의 소프트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좋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뭐라고요? 컴퓨터 시스템. 제가 좋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송영관, 좋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좋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은 인공지능은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지능에서 얘기해도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은 뭐예요? 갈베지 인, 갈베지 아웃.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오고요. 좋은 거 넣으면 좋은 게 나오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관계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사무실, 설비 모든 것이 사물 인터넷 장치를 통해서 연결이 됨으로써 데이터가 생기고 데이터가 모여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좋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잘 해결하시고 쉬운 거, 창조적인 거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은 저녁이 있는 사람다운 삶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로봇 최대 밀집 국가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 서울이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 거의 세계 두 번째, 동경 다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조 종사자 10,000명당 전 세계에서 제일 로봇가 많은 게 한국입니다.
OECD 평균보다 자그마치 7배 많은 로봇이 저희 제조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은 다 로봇 하죠. 그래서 어려운 일 잘하는 로봇 어떻게 갖다 놨죠? 로봇가 워낙 크고 워낙 힘이 세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철장에 가다 놨죠. 그래서 잘 모시고 있어요. 그죠? 뭐 실제 사람이 죽기도 했죠. 그죠? 근데 이제는 그런 로봇이 우리와 옆에서 같이 일해서 제가 어려워하는 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서 저는 답답한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이제는 협업 로봇. 작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제가 손을 옆에 잘못해서 부딪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서서 저를 해치지 않는 로봇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에서 4,500만이면 저렇게 양팔 로봇까지 여러분들이 사서 여러분들 공장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 로봇이 호텔에서 체크인도 담당하죠. 여기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아가씨 로봇뿐만 아니라 공룡 로봇, 조그만 로봇, 장난감 로봇도 되죠. 이미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왔습니다. 피자헛에 가시면은 피자를 주문을 받고 햄버거 가게에서는 햄버거를 굽기도 하고요.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앉는 간호사 로봇도 나왔고 이제는 경험 많으신 분들 힘들 때에 우리 회장님 다리 다치셨을 때 병원에 가면은 회장님 안아주기도 하지만은 이제 양농 같은 데 가면은 저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우리 생활에 가까이 왔습니다. 생활형 로봇이 점점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향후 3년 내에 적어도 한 가구에 한 개의 로봇은 있을 거다. 가구당 한 개의 로봇은 있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뭐 3년 아니라 5년 또 10년 안에는 한 가구당 적어도 한 대의 로봇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뭐 디시와셔, 여러분들 식기세탁기 로봇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로봇 같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형 로봇가 나오리라고 우리 곁에 있으려고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와 같이 로봇이 생활해서 로봇한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마존의 유통센터에는 저런 키바 로봇이 지금 한 5만 대 정도 있습니다. 5만 대.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제해서 딱 신용카드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딱 결제하면은 그것이 아마존 유통센터에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주문한 모든 물건이 다 만들어져서 다 이렇게 채워져서 배송 트럭에 딱 올려지는 그 시간이 30분뿐이 안 걸립니다. 30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그 주문 시스템이 30분 만에 나는 우리의 주문한 것을 배송 트럭에 싣는 시스템이 돼 있다. 있으세요? 전 세계 대형 유통 체인의 평균 시간의 4배나 빠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마존닷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로봇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이따가 우리 사장님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뭐 다양한 소재와 다양한 그런 색깔의 소재가 나와 있고요.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수리하는 데도 쓰이고 이제는 유리 제품도 입으로 불어서 유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유리 제품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활용하는 건 일단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 같은 기능이지만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조업,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같은 것을 뭐 3D 프린터로 했을 때 ROI가 나온다 그러지 마시고 같은 기능이지만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증강현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켓몬고가 바로 증강현실, 가상현실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에서도 많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요. 저런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너트를 조일 때 그 조이는 강도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AR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고 지금 GE 같은 데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초연결 사회고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고 개인 맞춤형 가치 사회다. 그것이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이 되고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에 대한 그 최고의 기술의 집합체면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GP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차량이 바로 디지털 공간에 있는 지도에 입력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목적지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몇 시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제일 기술의 융합이고 현재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 간의 경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 애플, 구글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엄청나게 우리한테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여러분들 아시죠? 알리바바. 광군제 하루에 20조의 매출을 올린 어마어마한 회사. 제일 많이 또 얘기하고 있는 아마존닷컴.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닷컴. 아마존닷컴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책방이었죠.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를 빵빵하게 짓고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책을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추천해 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서 잘 분석하다 보니까 그것도 사업화해서 AWS 클라우드 서비스가 전 세계 마켓시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클라우드 회사. 그러더니 이제는 동네에다 책방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문화 공간이 되게끔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라임 데이라 해서 7월 11일에 프라임 멤버들한테 30시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또 그런 대단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식품점에도 들어갔죠. 그다음에 이따 다른 분이 말씀하게 드리겠지만은 무인 최첨단 편의점까지 했죠. 아마존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체크인해서 들어가서 선반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서 여러분들이 체크아웃 없이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무인 편의점까지 지금 만들어내고 최근에는 거의 14조 원을 들여서 미국에서 유기농 식료품 회사인 홀푸드까지 인수함으로써 완전히 온라인 만물상까지 변화하는 그런 아마존닷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공지능 알렉사 인공지능 비서까지 해서 전 세계를 지금 집안에까지 호령하고 있는 그런 아마존닷컴의 사업의 경계가 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열심히 주도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탄생하고 그런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 가능케 하는 기술이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태양광 회사 솔라에너지와 또 합병해서 이제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에서 테슬라 에너지 회사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 우버가 택시 업계를 완전히 바뀌었듯이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호텔 같은 경우 에어비앤비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 로컬 모터스라는 조그만 자동차 회사와 GE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컬 모터스는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소개했고요. 이미 두 모델의 전기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카고 하나는 버스입니다. 44시간 만에 자동차 한 대를 3D 프린터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 우리나라의 울산과 제주도에 그런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공장이 지난 100여 년 동안 포드 자동차의 조립 생산 라인 위에 기껏해야 로봇이 들어갔던 그 조립 라인의 모양이 이제는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정비소에 3D 프린터 놓고 거기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팩토리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게 대세는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도 울산과 제주도에 지금 마이크로 팩토리가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G 같은 경우는 연료 노즐을 그전에는 한 개 연료 노즐을 만들기 위해서 20개의 파트를 조립하고 용접했던 것을 3D 프린터로 하나로 생산하게 됩니다. 잘 나가는 립 엔진에는 19개가 들어가 있는데 립 엔진을 장착한 이런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는 새로운 소재를 통해서 완전히 비행기가 엄청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한 대당 1년의 연료를 근 20억 불 정도를 적게 씁니다. 그래서 비행기 한 대당 항공사가 20억 불의 연료비를 세이브하니까 항공사 좋고 GE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GE는 이미 항공기 엔진에 약 5천 개의 몇 분 남았죠? 다 됐어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5천 개의 그런 센서를 달아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그 5천 개 센서에서 다 날아오거나 생성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엔진의 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문제가 있기 전에 다음 착륙지에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팀을 보내서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엔진의 그 상태를 제일 잘 유지할 수 있는 GE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죠. GE가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고 디지털 트윈은 뭐 하는 것인가 그냥 보시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GE가 비행기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200억에서 300억 되는 항공기 엔진을 팔고 5년 동안 수리했던 그런 사업에서 이제는 자기네가 제일 엔진을 잘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비행기의 엔진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얻어서 이제는 엔진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뜨는 시간에만 엔진을 사용하는 그 사용 비용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200~300억씩 맨 처음 목돈이 안 들어서 좋고 GE는 꾸준히 비행기 정비와 항공기 엔진의 그 리스 비용을 받아내는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항공사 좋고 GE 좋고 그런 상태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듭니다. 아직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설비는 자동화 설비 잘 돼 있지만은 데이터와 연결됐다든가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가상 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연결되는 그런 가상 물리 시스템, 빅데이터 이런 거는 아직도 도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 그런 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연결 사회,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 개인 맞춤형 사회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 공간에 비트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력들도 디지털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험 많으신 분들의 현장 경험, 여러분들의 모든 프로세스 다 디지털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서비스업에 계신 분들, 또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고객의 경험까지도 디지털화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로 된 정보는 복제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재생산했을 때의 한계의 비용이 제로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맨 처음에 만들 때 돈이 조금 든다는 거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복제하고 무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 첫 번째는 제조업에서 설비에서 IoT 센서를 다는 것입니다. 연결화, 아직 뭐 전 세계 230억 개 이상의 장치들이 연결돼 있지만 아직도 연결된 거는 1% 안 된다는 것이 현재 시스코에서 예측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많이 연결하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해서 지능화된 설비, 지능화된 프로세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딜레마가 많죠. 일하시는데.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인력들이, 제조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인력들이 아직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임직원들도 많이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할 때 이 불확실하게 이 세상에 ROI가 나와야지 뭐가 되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ROI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한 부서의 ROI가 안 나오더라도 기업 전반으로 고객까지 확대했을 때 혹시 ROI가 나오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디지털로 연결을 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 공장 플랫폼이라는 그런 플랫폼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 또한 여러분들의 서비스, 여러분들의 경험이 고객에게 전달됐을 때, 여러분들의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고객이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좋은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경험, 놀라운 경험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고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수직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제일 처음 중요한 것은 현재 여러분들의 수준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가 이런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어떤 수준인 것을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준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개선할지, 어떻게 개선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과제를 추진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수준을 진단하는 모델을 민간 합동 스마트 공장 추진단은 4단계를 했는데 저희는 7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 지속가능, 인력의 문제, 기술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7가지 단계로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방향,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정말 4차 산업혁명에서 승리하는 기업이 될까를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CEO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관점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지 이 혼란한 세상,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 똑같은 그림입니다. 단지 아래 위를 바꿔서 밑에서 보면은 그림이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관점이 바뀌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략은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비전.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와 비전을 실행할 실행 임원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실행 임원들도 여러분과 같이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같이 움직여 나가야지 밑에서 움직이고 밑에서 일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히 집요하게 끝까지 성공하는 오로지의 비결은 끝까지 성공할 때까지 하면 성공합니다. 끝까지. 많은 CEO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는데 끝까지 하시는 그 꾸준함과 집요함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열심히 하시는데 일단 조그만 거라도 시작하세요. 조그만 거 크게 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 시작하시고 여러분 내에서 실행하는 임원들, 굉장히 열정 가진 임원들 밑에 똑똑한 인재들 다 모아주셔서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혼자 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혼자 못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 잘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나와 내 파트너들, 내 가치망에 있는 모든 파트너들이 같이 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너와 같이 일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마존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찾아내서 그것을 전 세계 최고로 하신다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세계 최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책방을 잘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든가 물리센터에 로봇을 했다든가 전 세계 최고로 한 이후에 그것을 사업화했듯이 여러분들도 잘하는 것을 최고로 하고 남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한 다음에 그것을 사업까지 연결시키는 여러분들의 추진력, 여러분들의 꾸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광주 지역에 우리 생산성 본부에서 굉장히 좋은 이 포럼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 모임이 오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스타디 모임으로 발전돼서 이 광주 지역이 다시 한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한국인더스트리 4.0 협회는 사람 중심의 제조업을 혁신하는 데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회고요. 저희는 그 밴드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밴드에 오셔서 많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비디오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잠깐 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 굉장히 고독한 날 남자친구한테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초대장을 딱 넣는 순간 드디어 막이 오르면서 남자친구가 나타났습니다. 리얼타임? 근데 이 두 남녀는 도쿄에 있는 여자와 400km 떨어진 오사카에 있는 남자가 둘이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보내는 풍경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샴페인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はい、お願いします。かしこまり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こちらのシャンパンになります。似てる。同じ人みたい。じゃあ乾乾杯。杯。 건배도 하고요. 乾杯。すごい。乾杯。好きでしょこれ。大好き。 두 연인이 좋아하던 음악도
이 밤에 Stealing kisses beneath the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なん 何 か来た。 Christmas 케이크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cold in the night. 俺消していい 네, While the 괜찮아. little ones are sleeping, すごい。 Santa's coming round. 오사카에서 우와. He'll 부는 be lighting 네, up 저 바람이 저렇게 셉니다. presents with 中古ほんまに面白い。 Let's サンタさん。メリークリスマス reindeer footprints in the 지난 3년간 일본 제3 이동통신 회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연인들을 위해서 만든 가상 식당의 이런 서비스를 실제 식당과 연계해서 두 사람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특별한 서비스였습니다. 도쿄에 있는 여자와 400km 떨어진 오사카의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기술, 서비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능한 일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명뿐만 아니라 기술의 진화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편하게 저녁이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초연결 사회고 데이터 자본주의 사회고 우리 개인 맞춤형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고 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장님들 여러분들 디지털화, 연결화, 스마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대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